통화정책. 누가 한다고? 중앙은행이 한다고. 중앙은행이 하는데 수단이 뭐겠어? 통화량과 이자율입니다. 통화량이 뭐지? 화폐량이야. 자, 봐봐. 확대 통화정책은 언제? 그치,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아니, 침체되어 있을 때.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긴축통화정책은요,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쓴 건데, 자,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 통화량을, 화폐량을 늘려줘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물론 요즘은요, 그런 게 있지. 코로나 지원금으로 진짜 돈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쵸? 그건 정부 지출 통해서 했고요. 근데 은행이 돈 받아가시오 하고 막 이렇게 돈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정책 수단이 여기서 필요한 거야. 여기는 그냥 정부 지출, 조세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정부 지출 늘리고 조세 줄여줘야지. 심플하거든요. 경제가 너무 과열이야? 그럼 이거 줄이고 이거 늘려야지. 이게 심플하거든.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경제가 어려워? 그럼 이거 막 통화량 풀어야지. 화폐를 막 풀어야지. 막 화폐 찍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통화정책의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하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배우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때는 풀어주거나 이때는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데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통화량을 줄이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걸 어디다 쓰면서 할 거냐면 여러분 130쪽이 되겠습니다. 갈게요. 여기 있어요. 자,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 제가 공개시장만 이렇게 써놨어. 이것도 용어가 어렵지. 그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쓰는 건데 공개시장 조작의 수단.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여수신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까? 이 여수신제도 어떨까? 이게 줄 여자에다가 은행 입장에서 이게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은행에서 주는 게 뭐야? 대출이지, 대출. 은행에서 주는 게 대출이에요. 받을 숫자. 은행에서 돈을 받는 건 그 예금이지, 예금. 그래서 대출 예금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요즘은 진짜 거의 안 가서 좀 모르긴 하는데 뭐 여신창구, 수신창구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여수신제도는 쉽게 말하면 대출 정책이야, 대출 정책. 그래서 이건 너무 쉽네. 경제가 막 불황이야. 막 침체돼 있어. 그럼 대출을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치? 빌려주는 걸. 그 다음에 경기가 막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과열되어 있을 때,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열되어 있을 때 왜 통화량을 줄여야 될까? 화폐량을 왜 줄여야 될까요? 통화량을 왜 줄여야 될까? 제가 자꾸 과열되어 있을 땐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어. 왜 줄여야 돼? 자, 과열되어 있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어, 제가?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경제가 너무 과열됐다는 건 막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막 소비, 지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럼 서로 많이 막 살려고 하면 물건값이 오르잖아. 간단히 생각하면. 과열되어 있을 땐 물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통화량을 늘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 2개가 있어. 예,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하나에 얼마? 5,000원. 근데 통화량을 늘려. 막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얘가 2만 원이 되면 하나에 10,000원씩 되잖아. 10만 원이 되면 하나에 5만 원씩 되잖아.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 예, 많은 경우에 물가 상승의 문제는 통화량 증가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과열되었을 때는 통화량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돈을 풀어줘야지. 돈을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건 대출 정책입니다. 이건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안 들어봤고 얘도 안 들어봤어. 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특히 국공채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단원에서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완전 중요하게. 시험의 완전 주인공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애가. 이 채권이라고 하는 애는 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그러면 회사채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 있잖아. 뭐 강원도에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채권이 뭐냐면 이거 채자가 비채자예요. 국가나 여기 국공채는 뭐냐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해. 그래서 빚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빌리는 거야. 국가나 공공기관이 무슨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정부의 재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 수입, 이 통행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전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유치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테마파크 뭐 이런 거 유치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테마파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을 늘리겠습니다. 근데 테마파크 유치해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뭔가 어디 도에서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거야. 그래서 이 채권은 진짜 투자 수단으로서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거, 뭐 어느 도에서 발행한 거 진짜 많아. 그래서 이 빚을 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이 감독님한테 제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 돈을 빌리면 돈을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는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씁니다. 그걸 차용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국공채는 뭐냐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뭔가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쓴 거야. 제가 오래된 거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차용증이야. 그래서 이거 이자 수익이 발생해. 내가 채권을 사면 이자 수익이 발생해.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샀어. 그래서 국공채는 조금 안정적입니다. 서울시가 망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 채권을 샀어. 그럼 이자 몇 %래? 그럼 나중에 그 이자 수익을 버는 거야. 그러면 이 채권을 사러 가야지. 어디에? 은행의 창구에. 은행 창구에 이렇게 가면 막 채권이 있어. 어디 채권, 막 이렇게 채권이 있다고 채권이 막 있어. 근데 왜 공개시장이라고 부르냐면 이 은행의 창구에서 공개적으로 이 채권들이 막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채권은 또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뱅크. 한국은행도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이렇게 사올 수 있어, 한국은행도. 그래서 한국은행도 채권을 막 몇 개의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봐. 뭐 여기서 공개시장에서 이렇게 사온 거.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이요, 공개시장에 가서 채권을 이렇게 사온 거야. 이렇게. 몇 가지 막 100억짜리 채권 이런 걸 사왔어요. 채권을 100원짜리 이렇게 100억짜리 채권을 이렇게 사왔어. 그럼 채권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은행 창구로 얼마가 나간 거야? 100억이 나간 겁니다. 자, 뭐 한 거야? 돈을 풀어준 거지. 그냥 돈 100억이요 이렇게 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겠어? 한국은행이 이 공개시장에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채권을 사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왔으니까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온다. 그게 정책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막 돈이 엄청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치? 한국은행이 예전에 사놨던 채권을 이제 갖다 팝니다. 이렇게 팔아요. 저 100억짜리 채권을 이렇게 팝니다. 어떻게 돼? 여기서 돈이 이제 이렇게 100억이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 막 은행 창구에 공개시장에 막 있었던 돈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이해돼? 엄청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해, 이런 것들 다. 나만 신기한 거야?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강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 대강 되면 돼. 처음 다시 하고 할 거니까. 자, 지급준비율은 무엇이냐면 중앙은행에 맡겨두어야 하는, 한국은행에 맡겨두어야 하는 화폐의 비율, 돈의 비율입니다. 중앙은행에 맡겨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 하는 비율. 화폐 비율, 돈의 비율. 정확한 개념 정의는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필요해졌냐? 자,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막 활짝 웃고 있고 너무 기쁩니다, 이 사람. 왜 이 사람은 기쁠까? 돈이 엄청 많거든. 예, 돈이 100억이 있어.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는데 100억이나 막 현금으로 있는 거. 아, 이거 주체를 못해. 그래서 집에 놔두니까 막 불안하고 그래. 그래서 100억을 A은행에다가 100억을 맡겼습니다. 100억 하고 맡겼어. 이 A은행은 보니까 이 100억을 이 사람이 맡겨놨는데 안 찾아가는 거야. 안 찾아가네, 이 사람. 돈 많으니까 이거 찾지를 않는구만 하면서 이 A은행이 B, C, D, E한테 이 돈을 싹 다 빌려줬어요. 싹 다 빌려줬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와. 저 10억만 빼려고 그러는데요. 없는데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행은 어떤 예금을 받게 되면 또는 예금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돈의 일정 비율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에 맡겨두어야 돼.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 지급준비율이 몇 %냐면 1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10억은 남겨두어야 돼. 10억은 남겨두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사람이 100억을 맡겼어. 그래서 10억을 남겨두었단 말이야. 그럼 얼마가 돌아다니는 거야? 90억이. 왜냐면 B, C, D, E한테 빌려줬으니까 90억이 막 돌아다녀. 필요한 사람들이 쓰면서. 근데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우면 이 지급준비율을 어떻게 해? 낮춥니다. 5%로. 그럼 얼마만 남겨? 5억만 남겨. 그리고 95억이 돌아다니는 거야. 95억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만약에 경제가 너무 이 돈이 풀린 게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지급준비율을. 그렇죠. 올려주면 됩니다. 20%로 올려. 그럼 80억만 돌아다니게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중앙은행이 돈을 막 이렇게 풀고 야 여기다 뭐 이게 아니야. 어떻게? 채권을 사고 팔므로써 그리고요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대출 정책을 씀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신기한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소하거든. 제가 그래서 3단원에서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지금 나눴던 공개시장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너무 추상적이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가 잘 되게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했고 재정정책까지 봤고요. 자, 이게 채권입니다. 이런 게 채권이고요.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채권이네요. 그래서 10억 원짜리 채권이고 발행일이 언제고 이거 상환일이 언제고 이자가 몇 %고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5단원에서 우리의 금융 투자의 수단으로서 이 채권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은행 창구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돼요.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얘를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사오면 10억 원만큼 돈이 풀리는 거지. 그치? 그리고요, 가지고 있었던 얘를 다시 팔면 10억 원을 다시 흡수하는 거죠. 통화량을 줄이는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시간 되면 너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EBS에 자본주의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진짜 볼만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돈은 빚이다. 일부가 아마 제목이 돈은 빚이다. 이 돈이 왜 빚이야? 돈은 빚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화폐를 쓰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돌아다닌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만큼 돈이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훨씬 많이 돈이 돌아다닌대. 왜요? 저 빚의 형태로. 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원을 저금을 했어요. 100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을 저금을 했어요. 100억을.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10%야. 그러면 얼마만 남기고? 10억만 남기고 나머지 얼마? 90억이 돌아다닙니다. 90억이 돌아다녀요. 다른 뭐 학원 원장한테 10억 빌려주고 누구한테 얼마 빌려주고 C한테 얼마 빌려주고 해서 90억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100억은 사라진 거예요? 아니지. 이 사람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억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요, 90억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건 얼마밖에 안 돼? 100억밖에 안 돼. 근데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 뭐야? 190억이야.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원리입니다. 빚의 형태로. 그래서 돈은 빚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엄청 볼만해요. 그리고요,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봐. 여기 예금 고객이 1,000만 원을 예금합니다. 그러면 지급준비율 10%이면 얼마? 그쵸. 100만 원을 남기고 900만 원을 대출하게 되는 거예요. 대출하게 되고, 그럼 대출이자 10%면 여기서 이렇게 이자를 얘가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또 예금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이 되죠. 이건 너무나 쉽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데 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자본주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강의니까 좀 얘기해 보자면 EBS 다큐 자본주의에 나오는 건데,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과거의 부자가 누구냐면 부자들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금덩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 이 금덩이가 이렇게 거래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누구한테? 금세공업자한테 이 금덩이를 맡겼어요. 금을 세공. 다시 말하면 이렇게 쪼개갖고 금화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화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금덩이가 교환도 어렵고 하니까 금세공업자한테 맡겨서 금화로 만들었어요. 이 부자니까 계속 이제 금덩이를 가져다 금화로 막 한 거야. 근데 여기 가서 금화로 만든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 게 번거로운 거지. 그냥 여기에다 맡겨두고 보관증을 받아왔어요. 내가 금화 너한테 100개 맡겼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금화를 여기다 두고 보관증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부자랑 거래할 때 어떻게 해? 저기 가서 금화를 찾아와갖고 줄 필요가 없어. 이 보관증만 딱 주고 금화 여기 가서 찾으면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부자들끼리 이 보관증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 금세공업자는 보니까 이 부자들이 금화로 맡겨놓고 이걸 찾으러 안 와.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날에 은행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화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야. 근데 나중에 부자가 이걸 알게 된 거지. 우리 돈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자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야.